안녕하십니까. 무슨 생각하고 지내? 줄여서 무생지 11화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무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고성입니다. 자기소개 왜 빼먹으십니까? 아하, 저는 늘 괜찮은 김무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성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오늘 휴대폰으로 처음 교통카드 대신하여 결제를 해본 고성입니다. 오, 오, 축하합니다. 이거 썰을 좀 듣고 싶은데 오늘 한 번의 게스트가 또 있어서 게스트분의 인사도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희범입니다. 자기소개. 저는 오늘 아침에 근력 연대 운동을 하고 쉑쉑버거를 먹고 온 희범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오늘 각자 소개에 사연들이 있어 보여서 고성부터 사연 한번 풀어주시겠어요? 자기소개 하신 사연. 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자기소개를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속사포 랩을 네. 해주시네요. 제가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아이폰은 지금까지 교통결제가 안 됐었거든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삼성폰을 쓰시고 삼성페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많이들 쓰곤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지갑을 또 반대손에 이제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됐던 거예요, 대중교통을 탈 때. 근데 요 전에 애플이 티머니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교통카드 기능을 아이폰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안 또 그걸 안 쓰고 있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경기도민이고 경기도민에게 K패스라는 게 있어요. K패스가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월에 15회 이상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뭐 10%, 20%, 많은 경우에는 30%까지 다시 환급을 해주는 좋은 제도인데요. 경기권 내 교통에서 해당되는 거죠? 경기도에 거주를 하는 사람이면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교통을 이용할 때 혹은 서울과 경기도를 오갈 때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와, 너무 좋은데요? 예. 그래서 제가 한 달에 대중교통 비용으로만 뭐 적으면 뭐 4, 5만 원, 많으면 뭐 7, 8만 원 쓸 때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막 뭐 15,000원, 2만 원 이렇게 환급을 받을 때들이 있어서 쓰고 있는데, 애플이 티머니와 그렇게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할 때 K패스는 거기에 연동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교통카드를 따로 K패스가 될 수 있는 카드를 찍고 다녔다가 며칠 전에 이제 티머니도 K패스를 지원을 한다 라고 하여 연동을 시키고 냅다 썼죠, 오늘. 오, 첫 번째 쓰는 네. 날인 거죠. 네. 의미 있는 날이네요. 이렇게 축하받을 일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핸드폰을 든 손으로 뭐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좀 떨렸어요. 혹시 이렇게 됐는데 안 이게 될까봐. 안 되면 뒷사람들한테 그 몇 초의 텀이 약간의 민폐잖아요. 그래서 막 주섬주섬 막 카드를 또 꺼내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약간 긴장을 하면서 집에서 마을버스에다가 이제 핸드폰 머리를 그 교통 단말기에다 댔는데 정말 빠르게 띡 리딩이 되더라고요. 카드로 할 때보다 뭔가가 조금 더 빨리 읽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쁨과 안도와 어떤 이제 21세기를 또 같이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 왔습니다. 저는 아직 핸드폰 안에 카드 기능 써서 하는 거 아직 안 해보고 있거든요. 점점 뒤처져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좀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고성 얘기 들으니까. 뭐 시도를 하시려는 분들한테 정보를 조금 더 드리자면 티머니는 선불 충전을 해서 쓰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아이폰에다가 티머니 앱을 까시고요. 그 티머니 앱을 깔면 그 앱에 연동된 어떤 가상 카드가 발부가 되는데 거기에 돈을 충전해 놓으시고, 그리고 자기의 애플 그 지갑에다가 그 티머니 카드도
링크를 시키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써보십시오. 무생지의 현명한 소비 담당이거든요. 저희 고성이. 다른 데 가면은 이 역할을 하지 않는데 지금 여기에 제가 맨날 마음 이렇게 마음 타령할 때 이제 마음 고성은 역할이신가요?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네. 되게 실용적인 것들,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네, 공유해 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네요. 두 분이 상보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 게스트로 오신 희범님은 근력연대 운동을 하고 쉑쉑버거를 먹고 오셨다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그 앞에 운동 얘기도 좀 더 듣고 싶은데. 제가 올해 3월 정도부터 시작을 한 활동인데요. 세종호텔 명동역 앞에 있는 세종호텔에 가면 그 앞에 이제 명동역 그 바로 앞에 지하 차도가 있잖아요. 거기로 들어가는 그 진입 차단 시설인 철제 프레임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지금 고공농성을 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원래 세종호텔에서 20년 정도 근무를 하시다가 2021년도에 그 코로나 때의 영업이 이제 부진하다는 것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당하신 고진수라는 노동자분이시고, 이제 그분이 그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다. 그리고 그때 이제 같이 해고를 당하셨던 분들 중에서 대다수가 특정 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농성을 해오셨고, 그것이 사측에서 그 그러니까 투쟁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올해 2월부터 이제 고진수 동지가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 철제 프레임 앞 위에서. 그리고 저는 이제 3월 정도부터 진수 동지가 그 위에 공간이 굉장히 좁거든요. 좁고 높고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 몸에 있는 근육들이 점점 소실되고 몸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그분이 최소한의 운동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한 상황이었고, 제가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분의 운동을 좀 도와달라는 연대 요청을 받게 돼서 3월부터 운동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그 연대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이렇게 몇 개월씩이나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내가 하다가 힘들면은 그냥 거기까지만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처음 시작하고 나서 한 2주 만에 제 동료분이 도와주러 오셔서 처음엔 도와주러 오시다가 점점 그냥 자기 일처럼 오시고, 또 지금 옆에 있는 김무호 씨도 거기에 또 함께 합세를 하셔서 그게 이제 1명에서 2명이 되고 2명에서 3명이 되고, 지금은 이제 매주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이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있는데, 그 외에도 또 이제 비정기적으로 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일주일에 한 번 진수동지를 만나서 그 길 위에서, 진수동지는 그 고공농성 하시는 위쪽 공간에서 운동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근력연대 운동이라고 지어서 네. 부르고 있습니다. 아침에 저도 함께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네. 아주, 동지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부터 호칭이 그렇게 정해지게 됐나요?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사실 저도 그러니까 마음으로 연대하는 경우들은 있었지만 어떤 사회 활동이나 이런 거에 깊게 연루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제 남편이 활동가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그런 호칭을 굉장히 그냥 편안하게 동지 이렇게 쓰는 사람이었고, 이제 그분이 제 남편이 저에게 사실은 그 세종호텔 연대운동을 연결을 시켜준 장본인인데, 그 처음에 이제 연결된 분들이 너무 저한테 동지 이렇게 부르셔서 제가
어떻게 불러야 될지 잘 몰라서 막 처음에는 진수님, 막 누구님, 진수동진님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음. 호칭을 왔다 갔다 하게 됐는데 이게 점점 몇 달이 지나고 저를 아무렇지도 않게 동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진수 동지, 무슨 동지 이렇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칭이 저에겐 약간 그 문턱이 있는 음. 호칭이었는데 평소에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죠. 네. 음. 근데 한번 또 익숙해지고 나니까 뭔가 막 엄청난 막 이 뜻을 내가 다 같이 하는 그런 동지가 아니라도 '우리가 동지가 될 수 있구나.' 이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익숙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냥 친구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누구누구 친구. 네. 음. 어떤 운동을 하는 사람들 안에서 친구를 부를 때 동지라고 같은 말이죠. 실제 사전적인 뜻도 그렇겠죠? 찾아봐야겠습니다. 같은 동의 지역지 막 이런 걸까? 갑자기요? 지역이라는 찾아보세요. 찾아보겠습니다. 뜻지지 아닐까요? 뜻이 뜻을 같이 한다? 이런 뜻 음. 아닐까? 추측입니다. 그럴 것 같은데 왠지. 동료라는 표현은 꽤 자주 써왔던 것 같은데 그쵸? 뜻인 것 같아요. 뜻지자인가요? 뜻이 서로 같음 또는 그런 사람. 지난날 어려운 과업을 이루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싸워 나가는 사람을 이르던 말, 부르던 말로도 쓰였음. 사상과 뜻을 같이 하고 같은 목적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에 대한 영예로운 칭호, 이름 아래 쓰일 때에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나타냄. 되게 좋은 뜻이 막 많이 있네요.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북한 영화를 봤을 때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부르는 어떤 북한 사투리의 대표적인 어떤 단어처럼 듣곤 했었던 말인데 사실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서 저도 처음에 선뜻 동지라는 호칭을 잘 쓰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못 쓰는 단어는 아니니까 우리가. 그리고 지금 그 김무 씨가 읽어주는 뜻을 들으니까 두 번째 읽어준 문장이었던 것 같은데 좀 마음에 울림이 있네요. 지난날 어려운 과업을 이루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싸워나가는 사람을 이르던 말, 부르는 말. 그 어떤 어려움을 함께 한다? 음. 라는 그 말이 약간 그간의 과정을 좀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울림이 있었나 봐요. 지금 또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고대 중국이랑 조선시대 문헌에서 또 뜻을 같이 하는 벗으로서 의미가 중심으로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언어라는 게 그리고 이름이라는 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렇게 어렵고 힘겨운 시기를 통과할 때 옆에 있는 뜻을 함께하는 사람을 어떤 말로 꼭 부르고 싶었기 때문에 그 말이 생겨난 게 아닐까? 감동적인다. 좋은 뜻으로는 그게 그들을 더 끈끈하게 할 수 있겠지만 또 더 이렇게 좀 나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될 때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또 분리하고 구분하는 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동지 한편으로는 듭니다. 밖의 사람들을 구분하는. 근데 그래서 좀 제 경험에서 내가 동지로 불렸었던 것이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몇 달 동안 하고 나서 드디어 나는 동지가 되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처음에 이렇게 띡 왔을 때부터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바로 동지 이렇게 누군가 부르는 그 경험이 내가 벌써 동지인가? 약간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부분이 물론 이제 거기에 왔다는 것 자체가 어떤 뜻을 함께 한다는 걸 나타내는 것도 있겠지만 그 장벽이 높지 않구나가 몸으로 약간 느껴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방금 동지의 뜻을 찾아볼 때 제일 먼저 뜻에 나왔던 거는 지금 말하는 동지가 아니라
절기의 동지가 제일 먼저 단어 음. 뜻으로 나왔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 동지가 24절기 중 하나인데 그 태양의 남중 고도가 가장 북반구에서 태양의 남중 고도가 가장 낮고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의미지만 그냥 이 동지도의 낮이 가장 짧은 시간대의 단어랑 괜히 겹쳐 보고 싶어지는 생각도 드네요. 과하십니다. 제 낭만 자꾸 푸실래요? 이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지라고 부르는 것은 항상 어두움의 끝에 가장 어두운 사람들이라고 잘못 몰아가시는 겁니다. 낮이 가장 짧은 거랑 가장 어두운 거랑은 다르죠. 밤이 가장 긴 날이에요, 동지는. 그러니까 그게 음. 가장 어둡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밤이 긴 거랑 낮이 짧은 어두운 거랑. 시간이 제일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난에만 있는 것처럼 또 프레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날에도 동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 동지의 뜻에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간다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랑 한번 같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의 어떤 우리와 밖을 나누는 단어로만 쓸 수도 있는 것에 대한 경계도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랬을 때 그 동지란 뜻을 그런 뜻도 있는 단어지만 절기의 한 부분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할 때 그 동지는 시간의 흐름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뜻을 담아보고 싶은 마음에 제가 그냥 연결을 지어본 것 같아요.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해 좀 됐어요? 네. 뭔가 저는 그냥 때로는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취미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붙여봐서 상상해보는 게 저희 취미란 말입니다. 상상하는 거 재밌잖아요. 전 제가 약간 이런 종류의 어떤 점핑이 있는 상상을 조금 잘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 보면 좀 재밌고 신기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일종의 한 종류의 작가적 상상력이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예전에 어떤 작가님의 작품을 같이 했었었는데 그 작품이 버섯과 명상이라는 작품인데 이제 그 작가님은 그 자신의 생각 속에서 버섯과 그 버섯의 그 균근? 맞아요. 균근이 이렇게 서로 나무와 나무에서 다 균근 연결되어 네트워크. 있는 그 네트워크를 그 어떤 이제 명상적 네트워크에서 사람들의 몸이 연결되고 그 감각지가 뻗어나가고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작품을 만드셨는데 처음에는 정말 어떻게 버섯과 명상을 연결시키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이렇게 찾아 나가면서 같이 또 이제 그 과정을 같이 하면서 그게 또 되게 재미있게 감각적으로 시각을 중심으로 작업하시는 분이어서 시각적으로도 되게 재미있는 작품이 나오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일종의 작가적 상상력이다. 나에겐 쉽지 않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김무 씨의 어떤 상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가끔씩 무슨 소리지 잘 모르겠지만 흥미롭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100개를 던지면 그 중에 절묘한 것들이 나올 뿐이지 맞아요. 100개 전부 다를 그렇게 다 진지하게 들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때론 그런 시도 중에 정말 무릎을 탁 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좋은 시도였습니다. 네, 그러면 김무 씨의 근황. 네, 저의 근황. 저는 아까 제 소개를 할 때 항상 괜찮은 김무 씨라고 했는데요. 제가 요즘에 결심한 단어를 말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든 너무 자괴감도 많이 느끼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심하다고 느껴서 그거를 최근에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돌아봤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어떤 상황에서든 괜찮다는 것을 공유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내가 불안해도 괜찮고
뭘 좀 실수해도 괜찮고 뭐 못생겨도 괜찮고 다 괜찮다라고 생각해야겠다. 그렇게 사는 것을 계속 실천하자.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항상 괜찮은 김무 씨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네, 효과 있는 것 같아요. 며칠 복용하셨습니까? 이거 일주일 정도 된 것 아, 같아요. 일주일 됐습니까? 네, 일주일 정도 됐어요. 그래도 작심 3일은 넘겼네요. 중간에 흔들림이 많았지만 꾸준히 복용하고 계십니까? 네, 꾸준히 복용. 괜찮다 알약. 희범님이 되게 인자하게 웃음을. 아니 두 분이 대화하시는 양상이 재밌어서. 희범님이 저희 무생집 방송 재밌게 듣고 있다고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관람하니까 재밌으신가 봐요. 이런 재밌는 대화 내용들이 많이 잘리는 것 같아요. 편집 과정에서. 생각보다 더 재밌네요. 그래서 이어서 좀 진행을 해보면은 희범님 소개 중에 조금 더 듣고 싶은 부분인데 아까 얘기해 주실 때 알렉산더 테크닉과 소마틱 작업을 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작업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알렉산더 테크닉이라는 이제 일종의 버디워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몸 작업? 네. 움직임과 몸을 이제 다루는 작업을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하고 또 그거를 또 수련하는, 수행하는 프랙티셔너이기도 한데요. 이 알렉산더 테크닉은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그래서 알렉산더 FM 알렉산더라는 선생님이 만드신 그래서 테크닉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고 이 조금 역사를 얘기해 드리자면 이게 설명하기 가장 빠른 방식이라서요. 알렉산더가 원래 배우였거든요. 낭송을 주로 하는 배우였었는데 이제 이분이 무대 위에서 이제 낭송을 하는 과정에서 자꾸 목소리가 쉬어버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의사가 쉬어라. 목소리를 쓰지 말고 쉬어라 라고 했대요. 그래서 좀 쉬었더니 목이 괜찮아져서 이제 다시 무대에 섰는데 무대에 서서 얘기를 하니까 1시간 만에 또 목소리가 쉬어버리는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병원에 갔더니 또 쉬어라. 쉬면 나아질 것이다. 근데 이제 알렉산더가 생각을 한 거죠. 아, 나는 배우고 목소리를 쓰는 게 내 직업인데 내가 계속 쉬기만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은 이 문제를 의사가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내가 좀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가 일상적으로 말을 할 때는 그게 목소리에 크게 부담이 안 되는데 왜 무대에서 말을 하면 목소리가 이렇게 금방 쉬어버릴까? 그러면 내가 무대 위에서 말하는 방식에 내가 내 목소리를 사용하는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여기에 착안을 해서 자신의 그 목소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관찰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사실 이 되게 현대적인 관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조금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알렉산더가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100몇십 년 전에는 내가 내 몸을 사용하는 방식이 잘못돼서 뭔가 몸이 나빠진다, 안 좋아진다 이런 생각이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았던 그렇게 아주 네, 대중적이진 않았던 대중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렇진 않았던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자신의 몸을 사용에 착안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에 착안을 해서 그 과정을 되돌아보고 그 과정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이 되게 기계적인 어떤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나 전체를 나라는 존재를 사용하는 방식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점차 발견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시작을 하지만 사실은 나의 그 정신과 몸이 통합되어 있는 이 존재를 어떻게 내가 잘
다루어 나갈 수 있을까? 내가 나로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이런 작업으로 확장되게 되고 이제 그 일련의 실천들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알렉산더가. 그러면서 이제 알렉산더 테크닉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당대 뭐 존 듀이라는 철학자부터 시작해서 좀 여러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또 전파가 되면서 또 제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희처럼 몇 세대에 걸쳐서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상태가 된 그런 작업이고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건 그 시기에 1900년대 초기부터 해서 비슷한 바디웍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연극을 전공을 했는데 연기론, 연기술 같은 것들이 확 발전을 했던 것도 비슷한 그 스타니슬랍스키라고 하는 이제 연기론의 아버지 같은 존재가 알렉산더보다 조금 전 세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굉장히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존재와 몸을 사용하고 표현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몸과 정신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같이 작용하는 우리가 통합된 존재로구나 하는 이런 관점에서의 발견들이 많이 이루어지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 더 잘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철학적으로도 뭐 멜로퐁티나 이렇게 몸철학 같은 것들도 그런 시기에 같이 발전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관점들을 가진 바디웍들이 좀 더 생겨나게 됐는데 알렉산더 테크닉보다 약간 후에 이제 그 펠든크라이스, 모셰 펠든크라이스라는 사람이 또 자신만의 비슷한 방법론들을 발전을 시켰고 또 그 이후에도 무용을 하는 그 무용계에서도 여러 가지 비슷한 작업들, 이게 비슷하다라고 하지만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형태는 되게 다 다르거든요. 관점이 되게 비슷해요. 그 관점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가 나왔던 이제 몸과 우리의 마음을 통합적인 존재로 보는 것, 그리고 그 우리가 몸을 다룬다라고 할 때 이제 의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외부에서 평가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재단하는 방식으로 우리 몸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나의 몸을 주목하는 점, 이런 점들이 그 바디웍 작업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특징들을 1900년대 한 중반쯤에 있었던 토마스 한나라는 철학자, 현상학자거든요. 이분이 이제 자기 자신이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서 이게 되게 좋은데 비슷비슷한 측면들이 있네? 그럼 이것들을 이렇게 다 서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좀 묶어서 우리 같이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소매틱스라는 개념을 좀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소매틱스라는 개념이 이미 프랙티스들이 다 있었고 발전되고 나서 그 약간 그거를 아우르는 개념을 누군가가 제안을 했는데 그게 또 되게 설득력 있는 제안이었기 때문에 그 소매틱스라는 개념이 지금은 또 되게 많이 사용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소마라고 하는 게 저희가 방금 그 환각제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했지만 그 옛날 고대 히라버에서 그 환각제의 이름이 소마였다고 해요. 그거를 이제 먹게 되면, 복용을 하면 되게 이 세계와 내가 통합되고 연결되는 그런 감각을 느끼고 굉장히 그 일자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그런 상태를 경험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소마라는 단어가 환각제에서 그 일자적으로 경험하는 몸의 의미를 갖게 되었대요. 일자적으로 경험하는 네, 몸. 외부 삼자적인 관점에서 보여지고 드러나고 이렇게 평가되는 몸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나의 몸, 경험하는 몸의 차원이겠죠. 그러니까 그 정신적인 영역과 신체적인 영역이 같이 붙어 있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소마라는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토마스 한나가 그 단어의 뜻에 착안을 해서 거기에 이제 소매틱스라고
그 개념을 좀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소매틱스 작업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소매틱스 중에서 뭐 알렉산더 테크닉을 합니다.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제 소개를 하게 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소매틱스라는 것이 먼저 생기고 이런 프랙티스들이 그거에 따라 나온 건 아니고 먼저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진 후에 이제 개념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얼마인가요? 결제하겠습니다. 참고 계좌번호 빨리. 자, 무생채 방송으로 이메일 와이또 어, 근데 그 소매틱스란 단어도 되게 그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쓰는 단어인데 저도 그래서 소매틱스가 뭐예요? 라고 질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느낌으로 이해하고 있는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이 다른 여러 가지 형식들의 그런 프랙티스들을 포괄하는 근데 말로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오늘 희범님이 이렇게 그 역사적인 순서로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너무 좋은 강의를 자기소개 덕분에 들은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전달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그 알렉산더 테크닉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게 저는 좀 흥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어떤 본인이 느끼고 뭐 깨달았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할 때 더 힘있는 단어들을 썼을 수도 있는데 정말 그냥 이거는 테크닉일 뿐이야라는 식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거가 좀 되게 겸손하게 들리는데요. 그러게요. 뭔가 제가 약간 막 어떤 사람을 엄청 누군가의 팬이 되거나 그런 마음이 좀 별로 없는, 그러니까 덕질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렉산더 테크닉이라는 걸 계속 해왔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알렉산더에 대해서 많이 뭐 책으로도 읽고 많은 자료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걸 만든 이미 지금은 돌아가신 이 선생님에 대해서 느끼는 이미지가 조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술과 그 되게 경험적인 프랙티스에 기반해서 자신의 작업을 해온 사람이고 그 사람이 쓴 언어들을 보면 좀 거칠기도 하고 때로는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막 엄청 엄밀하다, 엄청 과학적이다 이런 느낌은 또 잘 안 들거든요. 근데 너무 당연할 수도 있는 게 이제 저희는 지금의 현대 과학 정보들을 많이 접한 세대고 그때는 그런 해부학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정보들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던 때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의 언어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그렇게 거칠고 막 엄밀하지 않고 이런 측면들이 있지만 좀 명료하고 되게 마인드나 태도가 과학자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테크닉을 뭐 처음부터 테크닉이라고 이름 붙이고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나의 몸을 대상으로 실험하듯이 작업을 이어나가거든요. 막 거울을 7개를 갖다 놓고 자기가 말하는 그 순간을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체크하고 보기 위해서 그렇게 관찰을 했다고 해요. 와, 그런 관찰은 진짜 과학 실험 같네요. 네, 정말 치밀하고 네. 또 그거를 그냥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라 계속 하면서 그 정말 내가 필요한 그 변화가 어느 시점에 일어나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야 되는지, 무엇이 나를 지금 긴장하게 만드는지, 내가 무슨 순간에 내가 하지 않고자 하는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계속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쩌면은 엄밀한 과학에서는 또 사실 할 수 없는 작업이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되게 주관적인 경험에 의존해서 작업을 이어나가는 게. 하지만 이 두 가지 그런 과학자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경험을 딱 신뢰하고 실천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힘을 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테크닉이라는 단어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읽고 들으면서 느껴지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이걸 왠지 그냥 테크닉이라고 불렀을 것 같다. 그 되게 소탈하고 검소한 느낌도 있고 그 테크닉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되게 약간은 좀 이렇게 딱딱하고 기계적인 느낌도 있잖아요. 그냥 방법, 수단으로 그런 느낌도 있죠. 근데 생각되는. 막 되게 사실 작업의 내용들을 보면 되게 인지적인 영역을 많이 건드리고 막 사람의 마음, 심리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들을 또 되게 약간은 건조한 느낌으로 바라보면서 작업하는 느낌도 있어서 그래서 연구자 같네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테크닉이라는 단어가 또 주는 어떤 감흥이 있지 않나 이 작업의 그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느껴지게 하는 단어의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우리가 소마틱스라고 부르는 영역의 알렉산더 테크닉은 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와 비슷한 또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 맞아요. 거죠. 네, 아까 말씀 잠깐 드렸던 이제 모셰 펠든크라이스라는 선생님이 만든 펠든크라이스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펠든크라이스 메소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냥 나 펠든해 이런 식으로 나 펠든크라이스 하고 있어요. 지금 펠든 작업해 이런 식으로 많이 막 얘기를 해요. 요가도 여러 부르는 이름들이 다르게 있는 그쵸, 것처럼. 맞아요. 근데 요가도 보면 선생님 이름을 붙이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티아난다 요가, 뭐 스바난다 요가 이런 식으로. 그 선생님들 이름이에요? 네, 시바난다, 사티아난다 이런 뭐 아헨가 이런 선생님들 이름이 붙은 것도 있는데 뭐 비냐사 요가, 아시탄가 요가 이런 것들은 하타. 이름은 아니에요. 하타 이런 것들은 좀 개념 쪽이고 그래서 요가는 제가 요가도 가르치는데 요가는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품이 넓은 프랙티스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갈래가 있고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너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수련을 자기의 방식들로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되게 많은 좋은 점들이 발견이 되고 일부는 소매틱스와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는 지점도 있고 일부는 굉장히 명상적인 작업들도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요가라고 할 수 있다면 이 프랙티스는 사실 뭔가 특정한 형태라기보다는 정말 어떤 아주 넓은 태도를 뜻하는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안에서 그래서 이 특정한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스타일을 거론해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나 뭐 비냐사 요가 이런 건 비냐사가 플로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흐름을 강조하는 수련의 방식을 얘기할 때 비냐사 요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이름도 되게 다양한 층위에서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하나의 뭐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좀 더 맞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시탄가 요가가 비냐사 요가보다 더 어렵다. 시바난다 요가가 사티아난다 요가보다 더 뭐 쉽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스타일의 차이들. 또 그 와중에 하타 요가는 이제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요가를 크게 얘기하는데 그 하타 요가 안에서 하타 요가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가장 큰 공통점이 있죠. 아사나를 수련하고 뭐 호흡을 수련하고 뭐 무드라를 수련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 큰 특징들을 같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 사이에서 좀 자잘한 스타일들이 달라지는 것들은 또 이름을 그렇게 갈라서 부르는데 네,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려니까 너무 뭔가 많아져가지고 지갑이 어디 있더라. 근데 희범님 수업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희범님이 하시는 이제 요가 바디 매핑 요가 수업 네. 들으면서 저는 제가 허리가 항상 문제가 있거든요. 허리를 다치고 사실 희범님이 하시는 알렉산더 테크닉을 뉴욕에 있을 때 허리가 다쳐서 물어서 간 곳이 알렉산더 테크닉 센터였고 거기 할아버지 선생님한테 그 몸을 다시 재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도 허리가 안 좋았었는데 그때 희범님이 수업 열어줘서 갔다가 제가 어떤 부분에 잘못 쓰고 있는지 그런 걸 좀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바로 당연히 바로 하루아침에 제 생활 태도나 뭐 움직임이 바뀌지는 않아서 요즘도 안고 있는 이제 문제긴 하지만 그때 이후로 제가 약간 파악이 되니까 조금 덜 아플 수 있게 조절하게 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아주 고급진 선생님의 수업인데 그 심지어 그 좋은 수업을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참여할 수 있게 연대로도 하고 계셔서 그 두 가지 근력 연대 운동. 네네 근력 연대 운동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연대도 하고 제 몸도 챙기고 일석이조. 정해진 스케줄이 있는 연대 운동입니까? 네. 저희가 근력 연대 운동을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목요일 저녁 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날씨가 좀 추워져 가지고 금요일 오전으로 옮겨서 이제 오늘 저희가 녹음을 금요일 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가서 하고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또 함께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금요일 오전 10시 세종호텔 앞에서 함께 해주세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라는 말을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왜 쓰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하십시오. 자르면 됩니다. 자연스러워지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라고 주문을 자꾸 외운다.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쓴 것 같은데. 네. 방금 하신 얘기들이랑 저 스스로는 좀 연결될 것 같다고 느끼는데 오늘 이제 1부의 김무의 질문들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 최근에 아름답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인가요? 입니다. 저희 지난 방송들을 이제 또 리뷰를 하면서 김무가 방송을 하면서 꺼낼 질문을 꺼낼 때 대부분 이거 왜 잘 안 되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질문을 꺼낸 적이 많았었거든요. 부딪히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왜 난 취약해지지? 막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지난 방송들에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온 순간이 있었어요. 아름답다라는 뜻에서 아름이라는 단어가 그 본래 길이의 단위를 뜻했대요. 그래서 아름이 두 팔 길이를 말해서 아름에 앉다, 뭐 한아름에 뭐 꽃다발을 안고 왔다 이럴 때 쓰는 그 아름이 단위라는 두 팔 길이의 단위라는 뜻을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자어로 아름다울 미자 있잖아요. 그 미자를 또 찾아봤는데 미자가 그 양 모양이 돼 있고 양? 그 음매하는 양이요? 음매하는 소지. 매하는 양도 매하지 않나요? 네, 음매는 소인 것 같아요. 소는 음머입니다. 음머고 양은 그래서 그 한자어로 아름다울비가 양의 그 뿔 모양을 좀 닮았는데 그게 갑골 문자로 보면은 머리에 장식을 한 사람이 이렇게 그려져 있대요. 근데 그게 고대에 제의를 지내는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이제 장식? 이라고 해서 어떤 의식을 치르거나 뭐 제를 치르는 사람의 모습에서 그 미자가 온 것이라는 단어를 또 의미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장들을 만나면서 아름다움이란 정말 뭘까? 그리고 각자가 느끼는 아름다운 순간도 분명히 다 다를 텐데 그 안에서 각자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혹은 그 와중에 또 닮은 게 있다면 뭘까? 이런 것이 궁금해져서 그런 질문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한 달 사이에 두 분이 경험한 어떤 일상들 중에서
이 순간은 참 아름다웠다라고 느낀 날이 있나요? 장면이나? 만약에 이 한 달 안에 없으면 그냥 아름다움에 대해 질문할 때 '이 순간은 내 안에 있었지.'라고 기억되는 순간들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 무생지 청취자분들께도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늘 질문해 주세요. 지금 질문한 건데요. 그 홈쇼핑 같이 주문해 달라고 하듯이. 그런가요? 핑핑 효과음이 있어야 되는데 핑핑핑핑. 저는 그냥 뭐 너무 무겁지 않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 이틀 전에 수요일 저녁에 이제 일을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하늘을 봤는데 달이 엄청 동그랗게 맞아요. 맑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름답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날이 뭐 보름, 슈퍼문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슈퍼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와 진짜 장난 아니다 하면서 봤는데. 진짜 크고 아름다웠어요. 되게 밝더라고요. 네. 달이. 선명했어요. 그날 달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한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달 얘기 많이 했어요. 갑자기 달 얘기하시니까 제가 슈퍼문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다가 정말 달이 낮게 떠 있으면 왜 건물들 바로 근처에 있으면 그 건물 사이즈랑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달이 큰 거예요. 약간 세상에 종말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달이 커서 진짜 이상한 기분이다 이러면서 이제 남편한테 달을 봐요 이렇게 문자를 했더니 남편이 우와 진짜 크다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근데 이제 제 남편이 좀 T거든요. 나중에 집에 와서 사실 아까 달을 못 본 상태였다고. 아내를 위한 그래서 저한테 또 선의 이실직고 거짓말이에요. 왜 굳이 달을 못 봤는데 크다라고 말하죠? T랑 상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제 제가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달 좀 봐 이렇게 하면 정말 너무 바쁜 순간이 아니라면 틈을 내서 이렇게 나가서 볼 것 같거든요. 일부러라도. 그걸 배우고 하신 거예요. 학습된 T의 전형적인 예 아닌가? 그런가요? 아 이걸 하면 좋아했었어. 그래서 남편이 본 것처럼. 크구나. 그러네. 맞아요. 그 학습 능력이 뛰어난 그러니까, T입니다. 그가. 공감을 하는 것을 좋아하니 실행에 옮긴다. 또 와서 그걸 이실직고를 하는 그래서 웃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남편에 대한 기대가 제가 크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이제 웃고 지나갔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달 얘기를 하니 갑자기 그 사건이 떠오르네요. 근데 종말 얘기해 주셨잖아요. 종말인 것 같았다. 네. 정말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장면은 그런 공포심이 수반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정말 눈을 뗄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때는 항상 되게 약간 찌릿찌릿한 무서움이 항상 같이 있었어요. 언제 기억나는 순간 있으세요 혹시? 지금 지금 얘기한 두 순간이 있는데 네. 하나는 둘 다 물과 관련된 건데 하나는 남미에 있는 이과수 폭포를 볼 때였었고 네. 아르헨티나 방면에서 폭포 중앙까지 걸어 들어가서 정말 내 발밑으로 보이지도 않는 아래로 떨어져 내려가는 그 폭포를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우면서 너무너무 무섭은데 도저히 도망칠 수 없게 저를 사로잡는 힘이 컸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뭔가 내가 만약에 내가 죽을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 떨어져서 죽어야겠다는 생각까지 해봤어요. 거기서. 그 정도로 아름다운. 가보고 싶네요.
그때가 있었고 또 한 번은 저기 뉴욕 동쪽 끝에 있는 몽탁이었는데 한겨울에 정말 불 하나 없는 바닷가에서 바다에 배 한 척 없고 내 뒤로 모든 건물의 불들이 다 꺼져 있고 음. 한 곳에서 모래사장과 파도와 수평선과 하늘의 경계가 단 하나도 보이지 지워져 않는 있음. 곳에서 쏴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너무 그게 아름다웠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계속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데 그 경계가 하나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음. 다가간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맞아요. 무서우니까 또 음. 너무 매력적으로 또 가고 싶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너무 공감 가요. 음. 저도 제가 한 달 동 안에 느꼈었던 경험 중에 방송 전에 호수 봤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제가 일 주일 전에 일본의 시가현이라는 곳에 다녀왔었는데 그곳에서 브라질 커뮤니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사운드 워크숍을 같이 하는 수업을 갖고 그곳의 환경들을 녹음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 시가현에 일본에서 제일 큰 비아오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갔을 때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도착하자마자 익숙한데 처음 보는 것 같은 엄청 광활한 자연이 펼쳐져 있고 호수인데 제가 생각한 호수가 아니라 너무 커서 진짜 바다 같고 바다처럼 파도가 쳐서 이렇게 밀려오고 있는데 위에는 막 매들이 막 날아다녀요. 꼭 이 지역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매가 그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황홀하기도 한데 그 자연이 주는 어떤 경계들 내가 잘못 다가가면 죽을 수도 있을 것만 같은 그 두려움이 동시에 막 혼재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따뜻하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막 무섭기도 한데 그 이 야생에 더 있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저는 그런 광경들을 볼 때마다. 그런 순간도 떠오르고 그리고 그때 이런 파도 소리를 계속 녹음기를 가져가서 녹음기 없이 듣는 시간도 좋았지만 이제 녹음을 하는 행복한 미션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중 마이크를 가지고 녹음해 보고 또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에서도 굉장히 묘한 감정들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음. 아름다움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떠오르는 장면들이 추측 가능했던 게 저를 생각했을 때 저는 두 가지 방향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아름다운 풍경을 봤을 때였었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 안에서 무언가를 느꼈을 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였는지 그런 것들도 좀 물어보고 싶었고 희범 님이 오늘 몸에 대한 이야기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 주셨었는데 제가 희범 님과의 동료 친구이기도 하면서 몸에 대한 작업을 함께 하면서 느끼게 된 아름다운 순간들도 있어서 그런 이야기도 한번 저는 희범 님한테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지금 저에게 떠오르는 순간이 뭔가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할지는 좀 의문이 되지만 그래도 이게 또 저의 머릿속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 있어서 얘기를 해 볼게요. 그 김무 씨와 또 다른 동료 안소담이라는 동료와 함께 그 중도 중복 장애 아이들의 연극 그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제 연극을 창작하고 그 창작의 과정을 이제 수업처럼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으로 하는 작업을 지금 이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 아이들과 연극을 하는 작업을 하기까지 좀 과정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당연히 그렇겠지만 근데 처음에는 학교 수업 의뢰가 들어와서 이제 그거를 하게 되었었고 연극
수업도 하면서 이제 제가 또 몸과 움직임을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들 중에서도 또 그 같은 학교 아이들이라도 어떤 아이들은 걷거나 약간 완전히 혼자서 독립보행을 하지는 못해도 이렇게 뭘 밀고 걷거나 이런 식의 보행이 가능한 움직임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거의 의자에 계속 앉아서 지내는 학교에 있는 시간에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움직임이 훨씬 더 제한적인 친구들에게 운동을 좀 시켜달라. 요가를 시켜달라. 사실 처음에 제가 받았던 음. 요청은.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요가 수업을 해달라고 하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뭐 걷지는 못해도 누운 상태에서 몸을 돌리거나 팔을 뻗거나 하는 움직임은 할 수 있겠거니 하는 기대를 가지고 처음 친구들 만나러 갔는데, 처음 제가 요가를 가르쳐야 하는 학생들을 만나고 너무 당황을 많이 했었던 거죠. 이제 그 친구들이 그 해당 수업은 중고등학교 반 친구들이었는데 여러 학년들이 좀 섞여 있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임이 거의 제한적으로 잘 안 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학생일 때랑 이제 점점 중등, 고등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면서 몸이 점점 많이 굳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사실 근육도 점점 소실되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얘가 걸었었는데 지금은 못 걸어요 하는 아이들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제가 맡은 반 중에서 걸을 수 있는 아이는 일단 한 명도 없었고, 대부분 제가 이렇게 움직여봐 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 친구들한테 움직임을 가르치는 게 무엇인가부터 사실 그때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걸 해줘 하면 이걸 하는 친구들도 아니고, 이거 괜찮니? 뭐 편안하니? 라고 했을 때 편안해요 라고 답하는 친구들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표현 언어는 사용하지 않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움직임을 가르쳐야 될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수업을 이어왔는데, 정말 다행히도 제가 알렉산더 테크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에게 핸즈온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감각적인 어떤 경험과 감각적 전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좀 더 다른 상태의 몸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저의 보조가 있기는 하지만 움직임들을 좀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수업들을 이제 이어나가는 와중이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하루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조금 몸이 힘들어가지고 잠깐 살짝 뒤에 빠져서 이제 보조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좀 맡아주시는 동안 제가 잠깐 이렇게 쉬고 있는데, 문득 되게 묘한 감정적인 공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쩌면은 너무 뭔가를 크게 느끼고 있어서 공허감이 느껴지는 걸 수도 있는데, 뭔가 되게 큰 덩어리가 이렇게 확 밀려오는데 이거를 뭐라고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이런 감정을 진짜 느껴도 되는가? 아까 김우 씨 이야기 중에 얼핏 감정을 뭐 정의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얼핏 나왔는데, 그런 어떤 비슷한, 왜냐면 제가 그때 느끼었던 것들과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생각들이, 이 아이들이 내년에 어디에 가 있을까? 내후년에 뭘 하고 있을까? 10년 후에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문득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낼 수 있는 시기가 끝나고 나면 어딘가에서 얘네들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회에 일단 나가서 뭔가 기능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는 상당히 분명했고, 그때 어떤 절망감이 저한테 이렇게 확 밀려드는데, 내가 이런 절망감을 느껴도 되는 건지, 내가 뭐라고 이런 절망감을 느끼지? 이 아이들이 뭐 지금 불행한지 행복한지 난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이런 거 느껴도 되는 건가? 내가 막 그런 온갖 종류의 생각과 막 감정들이 막 들어서 굉장히 뭔가의 강렬한 경험을 하면서
나는 그럼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이제 계속 생각하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그런 좀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 이후로 뭔가 아이들과 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답은 없지만 음. 그리고 정말로 저는 이 아이들의 삶의 어떤 가치나 의의나 이 아이들이 어떤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길도 없고 제가 그걸 정의할 수도 없고 정의할 필요도 없다? 그쵸.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 이 친구들이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 이 학교라는 곳에서 휠체어에 꽉 묶여서 움직이는 것조차 제한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다른 경험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 활동과 경험의 영역을 조금 더 폭을 넓혔으면 하는 바람이 저에게 있으니까 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하는 연극 작업이나 움직임 작업을 아이들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 이렇게 고민하는 방향으로 그 점점점 조금씩 이렇게 갔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김모 씨가 어떤 순간을 물어봤는지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했지만 제가 이 순간을 떠올린 이유가 어쩌면 그 이후에 정말 자잘하게 또 음. 크게 다가오는 즐겁고 아름답고 막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아이들이 막 깔깔 웃고 막 이럴 때 되게 난 별거 안 했는데 왜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많은 순간들을 경험하게 해줬던 어떤 시작의 순간 음. 이었던 게 아닐까 지금 얘기를 하다 음. 보니까 그래서 이 순간이 떠올랐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음. 모르겠어요. 아이들과의 작업이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리고 실제로 그때 이런 감정을 느꼈던 그 순간 이후에 제가 한두 달 정도는 좀 이렇게 시름에 빠져 있는 음. 감정을 오래 느꼈었어요. 뭘 해야 될지 조금 잘 모르겠고. 음.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지금 제가 그 순간을 되돌아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그게 막 이렇게 찬란한 아름다움의 순간은 아니지만 되게 힘이 있는 순간이었다. 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순간도 내가 지금에 와서는 아름다운 순간으로 기억하거나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되게 당연한 걸 수도 있으면서도 뜻밖의 오늘 이 대화들을 통해서 얻는 단어들이 절망감과 공포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아름다움에 대해서 질문할 때 좀 강하게 저한테 들어오는 것. 고성은 또 희범님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좋아요. 얘기를 더 나누고 싶긴 한데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 또 다음 질문으로 이어나가 보는 것으로 해보고 오늘 아름다움에 대한 질문들에서 얻게 된 것들을 잘 품고 1부는 여기까지 마치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2부에서는 1년 전의 기록들을 보면서 더 이야기를 나눠가 봅시다. 네, 그러면 다시 2부에서 이어서 만나겠습니다.